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요 소방재정관리 파트하고 또 그리고 민간 소방조직 중에서 의용소방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뭐 잠깐 개요를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소방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인력과 장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소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도 제대로 대비가 안 됐던 거는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재정관리와 관련되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출제 빈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몇 가지만 한번 보고요. 우리가 민간 조직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의용소방대, 소방대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요. 민간인에 의한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특정 소방 어떤 이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마다 소방 안전을 포괄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점검하고 교육하는 소방 안전관리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분야를 한번 주요 쟁점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산의 의의하고 나왔잖아요. 예산의 의의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이거는 안 하기는 조금 뭐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의 의미 요거만 한번 봅니다. 형식적 의미의 예산은요. 우리가 일반인이 우리가 통상 예산이라고 칭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산이라고 칭하는 거는 어떻게 됐죠? 그건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뭐 이렇게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결정된 그런 예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거를 일정한 틀에 짜져 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다 그러고 통상 아무 말 없으면은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그러면 예산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니다. 기능을 한번 볼게요. 기능 한번 보면요. 거기 세 가지 기능으로 나왔다.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통제적 기능이 있죠. 통제적 기능인데 왜 통제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붙였냐면요. 지금 여기가 국회가 있고 여기가 어떤 행정부가 있다 그랬을 때 그때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가지고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국가는 어떻죠? 행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하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어디를 가거나 돈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회가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기능을 통제적 기능에서 이거를 뭐 어떤 일종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 기능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기능하고 나왔죠. 경제적 기능 이거는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막 예산을 막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왜? 민간 경제 살려가지고 국가 경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냐면요. 경기 변동을 예산을 지출해서 어떤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어떤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적 기능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법적 기능이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기능은 여기도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한다. 세출 예산을 확정하는데 그런데 세입이야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율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출 예산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예산을 초과해서 함부로 정부에서 돈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 기능, 이런 세 가지가 예산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뭐 가볍게 한번 봅니다. 뭐 깊이 너무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이제 그리고 뭐 예산의 원칙도 나왔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넘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예산 종류 중에 성립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었잖아요. 예산의 종류 중에 성립 과정에 의한 뭐 2번은 해놓고요. 성립 과정에 의한 예산의 분류 그랬는데 이런 거는 뭐 과거에 지문에도 한번 몇 차례 비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먼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요거를 얘기 들어봅니다. 본 예산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또 수정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정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만 추가 경정 예산
한번 이렇게 봅니다. 경정 예산 이렇게 보는데요. 본 예산은 어땠죠? 본 예산은요. 최초로 편성해서 정부에서 최초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의결을 거친 예산. 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뭐 이렇게 한 벌써 10월 달쯤 되면은 뭐 예산을 9월 달, 10월 달 되면 예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본 다음 연도 회계연도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물론 그 기간을 여태까지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본 예산이다. 그런데 수정 예산은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물론 이 예산안은 어디서 작성을 했죠? 정부에서. 이 의결되기 전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가한다. 그게 수정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도의 정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죠. 그래가지고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 뭔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음에 예산안 확정되기 전까지 서로 뭐 안 보이는 어떤 이렇게 작용에 의해서 뭐 조율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수정 예산이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은 뭐였죠? 예산안이 성립된 후에 뭔가 일정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추가로 어떤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편성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 다음에 성립된 다음에 갑자기 큰 재해가 왔다. 그 재해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나든지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세요. 예산에는요. 본 예산, 추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뭐 다른 뭐 실행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한 3가지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가서 한번 보시면요. 중요했던 얘기는요. 예산 제도라고 해서 양가로 이번에 나온 얘기를 한번 봅니다. 예산 제도에서요. 예산 제도에서 이 중에서 4가지 예산 제도 시스템 체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뭐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우리가 재무관리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좀 출제가 좀 뜸하다. 물론 출제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만요. 근데 그때 출제가 될 때도 이 4가지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4가지를 써보고 의의가 뭐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완벽한 예산 제도는 없어요. 그 4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했죠? 품목별 예산 제도. 그러면서 요거를 영문 앞자로 얘기하면요. 요거를 LIBS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전문은 안 쓰지만요. 이게 뭐냐면요. 라인 아이템 버게팅 시스템. 버겟이라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시스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요. 품목별 그런 예리인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게 있었죠. 성과주의. 지금 요 예산 제도는요. 먼저 생겼던 제도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제도예요. 물론 뭐 가장 먼저 생겼던 게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가 PBS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PBS라고 하고요. 요 BS는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버게팅 시스템. 그리고 P라는 거는 퍼포먼스에서 이게 일종의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써본 다음에 구체적인 의의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세 번째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세 번째는 계획 예산 제도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거는 PPBS다. 계획 예산 제도다.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약자로 했을 땐 PPBS다. BS는 앞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 제도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말한 P는 앞에 나왔던 퍼포먼스 이게 아니라 여기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어떤 기획, 계획에 의한 그런 예산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꾸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어떠냐면요. 해마다 한 해 하나 지나갈 때마다 뚜렷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한 상태에서 자꾸 예산이 팽창돼 나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요. 그러면은 국민의 부담이 커질 거 아닙니까? 물론 국가의 역할이 커지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산에 대해서 줄일 거는 줄이고 뭔가 큰 변화를 가져야 됐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요. 영기준 예산제도. 이거는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영기준 예산제도.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ZBS라고 BB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ZBB에서요. 이게 지로 그리고 이게 버게팅 그리고 여기 지로 베이스드 버게팅 해서요. 이렇게 ZBB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산 보면은 뭐 인건비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각 품목을 다 정해 놓잖아요. 그 품목을 쫙 나눈 다음에 여기에 얼마 하고 하는 게 품목별 예산 제도.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떤 성과를 왔나 한번 본 다음에 성과가 좋은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폐지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고 이거는 일정한 프로그램 쭉 기획에 의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왔던 영기준 예산은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예산이 자꾸 늘다가 보니까 이제 원점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편성해 보는 거. 그게 제로 베이스드 버켓팅. 그래서 이게 영기준 예산 제도다. 시대순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품목별 예산 같은 건 어떠냐면요. 너무 정형화가 돼가지고 고착되기 쉽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뭐였죠? 성과의 올바른 측정을 어떤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계획 예산 제도는요.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잘 짜지는 것 같지만 이 계획이나 이런 게 실행 과정에서 잘 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각 단점이 있어요. 영기준 예산은 뭔가 종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예산을 짜보자는 거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예산의 어떤 제도가 있다라고 한번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한번 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가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나라 소방 재정과 관련되는 얘기 요거는 뭐 가볍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소방 재정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소방 재정과 관련되는 얘기다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요. 소방 재정이 어떤 일정한 소방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확충하고자 한다. 그런데 소방력은 뭐였죠? 어떤 소방력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인력과 장비였잖아요. 장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냐면요. 어떤 인력,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이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 확충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가 곤란해요. 이렇게 소방이 물론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소방 쪽에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장비와 관련되는 투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동 어떤 시설세를 만들어 가지고요. 소방 공동 시설세를 만들어서 일정한 시설물에다가 어떤 여기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방 관련되는 재원을 쓰는데 그런데 실제 필요한 어떤 장비 확충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또 한계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뭐 제가 여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방 업무에 관련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뒀냐면요. 시도지사한테 책임을 뒀어요. 소방 업무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유의 업무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뒤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면요. 아무래도 세원이 풍부하고 많은 돈은 국세로 돼 있잖아요. 지방세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계가 지방재정으로 소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물론 국고 보조를 받지만 좀 원활치 못한 사정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우리나라 소방재정은 인건비 비중이 크고 소방 관련되는 장비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어떤 재정상의 문제로 어떤 제대로 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가볍게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가 소방과 관련되는 어떤 이런 재무 관리와 관련되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를 했어요. 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최근에 들어서는 좀 소방 관련되는 재무 관리 쪽이 시험 출제가 조금 뜸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포인트로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 그 중에서 2가지만을 이번 시간에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공조직에 의한 소방 조직의 경우는 만약 확충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에 부닥쳤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민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있는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 파트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의용소방대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얘기를 봅니다. 첫 번째 의용소방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의용소방대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면요, 어떤 순수 민간 소방 조직이다. 민간 소방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였죠? 공조직으로만 소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거를 메워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순수 민간 소방 조직이고요. 이거는 어떤 소방 어떤 공조직의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어떤 민간 소방 조직인 의용소방대 조직이 어떤 뚜렷한 체계를 갖추고 소방 업무 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먼저 설치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디다 설치하나 한번 보세요. 그 설치 단위를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이거는 시도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또 시도하고, 그리고 설치하는 단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시도하고, 그리고 또 여기 봅니다. 시읍면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읍면에 설치한다라고, 시읍면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의미를 한번 봅니다. 여기 시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어떤 뭐 이런 따위를 얘기하고요. 특별자치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도는 뭐냐면요, 여기서 시도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가 특자도라고 줄입니다. 또 특별자치시, 그리고 일반 도를 얘기하잖아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를 얘기하죠. 광역시는 지금 5대 광역시 있는 거 아시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을 얘기하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하죠. 그 이외 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읍면에 이거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요, 어떤 여기 구라든지 구단위라든지 또 동 단위로 두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시 나왔으니까 여기 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군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아무래도 도시화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같은 데가 소방 공조직이 활성화는 덜 돼 있잖아요. 면적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 단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시의 경우는 그 단위가 세부적으로 내려가지는 뭐 어떤 구라든지 동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읍면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농어촌 지역을 겨냥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거기는 소방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드니까 민간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구라든지 군이라든지 동 이런 거는 빠졌어요. 농어촌 지역은 최말단까지, 그리고 도시화된 지역은 시 단위로 설치가 된다. 요거를 여러분 잘 보도록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에 중요했던 얘기를 보면요, 의용소방대원 임명을 누가 하는가 한번 봅니다. 임명하고 해임을 누가 하는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임명과 해임 권한을 누가 갖는다고 얘기했죠? 임명권과 해임 권한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한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있고, 그리고 소방서장한테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물론 뭐 아무나 의용소방대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또 신체 강건하고 의식 구조가 건전한 사람, 또 관련되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응급구조사라든지요, 이런 사람도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 지역에 어떤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은 해임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나왔죠. 정년. 요 정도까지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정년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또 순수 민간인이다 보니까 정년을 어떤 짧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65세로 한다. 뭐 여기도 한번 눈여겨서 봅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무가 나왔는데요. 대원의 임무가 나왔는데 이거를 모두 외우기보다 큰 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봅니다. 여기 각종 뭔가 보조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를 보조했습니까? 공소방조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예방, 그리고 경계, 진압, 이거 누가 했었죠? 소방공무원이 했었죠. 근데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게 의용소방대의 업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말고 뭐 했죠? 뭐 대피 구조 업무, 화재 시 대피라든지 구조 업무 등에 대해서 여기 보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어떤 일정한 지원 활동도 한다고 돼 있어요. 지원 활동은 여기는 소방과 관련되는 지원은 아니었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뭐 각종 안전과 관련되는 지원 활동을 한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큰 공연이나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질서 유지 같은 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해준다. 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소방과 관련되는 보조 업무를 하거나 안전과 관련되는 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지원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요, 각 지역마다 소방공무원을 많이 두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순순 민간인 중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어떤 하는 게 바로 의용소방대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 뭐였죠? 의용소방대 업무와 관련해서는요, 비상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근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소집해서 출동도 하고 필요할 때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여기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어요. 뭐 봉급, 정기적인 봉급 그런 거는 안 나가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출동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의용소방대에 행위금지가 있죠. 그런데 행위금지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명예직이잖아요. 봉사직이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자꾸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뭐 정치 활동을 하거나, 뭐 소생 분쟁 관련되는 거, 뭐 거기 어떤 쟁의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봉사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명예직으로 하는 그런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금품을 요구하는 거, 그런 거는 의용소방대원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의용소방대원의 경비부담이 나왔잖아요. 여기 경비부담을 한번 봅니다. 경비부담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한번 보세요. 소방과 관련해서 경비부담하는 원칙은 누구냐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비부담도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거, 이거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의 포괄적인 책임이 시도지사한테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적으로 뭐냐면요,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이러다가 보면은 연결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은 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중추적인 역할은 시도지사, 국가는 뒤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 그 정도도 여기서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연결되는 걸 보면요, 의용소방대원 경비부담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보니까 여기도 어떤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의용소방대원의 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경비부담 원칙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요, 국가에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어떤 의용소방대원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출동해서 업무를 보다가 어떤 의용소방대원이요 어떤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할 수 있어요. 뭐 결국 소방 업무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위험한 그런 요소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상금 지급도 누가 했죠? 원칙적인 비용 부담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지급할 때 시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시도 단위로 또 시 또는 읍면 단위로 둔다. 그런데 어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봉사활동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실제 설립돼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구조 지원의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자와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큰 틀을 먼저 한번 써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 관련되는 어떤 대상물이 있다. 그런데 그 대상물에 누군가를 지정을 해서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자한테 업무를 보게 하고 또 그자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한다. 그게 바로 소방 안전관리자 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제도가 없으면요. 서로 책임을 떠밀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소방 안전관리가 될 수가 없어서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소방 안전관리자와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한번 제가 써보고요. 그리고 골격을 한번 세 번 써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민간 조직 중에서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타이틀인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소방 관련되는 대상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방 대상물이 있다. 소방 관련되는 대상물이 있다. 대상물이 있고 한번 써봅니다. 제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 한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요거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요거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어요. 하나하나 의미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3단으로 이어지는데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데요. 소방 대상물은 뭐냐면요.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칭해요. 그 앞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 또 무슨 차량, 뭐 선박, 뭐 어떤 선박 건조 구조물, 뭐 그리고 어떤 그런 따위, 뭐 공작물, 뭐 이렇게 뭐 이런 따위가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 대상물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소방 관련되는 시설,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특정이라는 두 글자를 붙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려볼까요? 아파트이기만 하면은 규모와 관계없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런데 요거 중에서 뭐냐면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그자가 책임지고 소방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대상물이 있어요.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 이거를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이어서 보세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대상물에는요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면요,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이 있는가 하면요, 소방 안전 대상물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가 하면은 뭐였죠? 1급 소방 안전 대상물도 있고 2급 소방 안전 대상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여기 세부 정리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가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에는 여기와 관련되는 어떤 자격자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1급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땠죠? 1급 특정 대상물은요. 요거 관련 자격 있는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돼요. 2급은 요거와 관련되는 자격자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했는데 선임은 누가 하죠? 그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격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자격자 중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관계인은 누구였나 한번 얘기 들면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를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사시는요. 아파트의 경우는 뭐 대부분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인데, 그런데 거기 관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관리소장을 지칭한다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자격자 중에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자가 소방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잘 일을 해줄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해서 뭐냐면요. 선임하고 해임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 또 소방 안전관리자의 어떤 임무가 뭐다라는 거, 이런 따위를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소방 대상물은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다. 그런데 요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특정이라는 두 글자를 붙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또 요거 중에서 어떠냐면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근데 그 대상물이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여기에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돼요. 그 내용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먼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보면요. 조금 이제 더 나가서 한번 보시면요. 뭐 여기 좀 더 나가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소방 안전 대상물이라고 있죠. 특급이 어디까지고 1급이 어디고 2급이 어딘 거를 교재에서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특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특급에서 보면요. 층으로 얘기했을 때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뭐라고 했죠? 높이로 얘기했을 때는 120m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그런 소방 대상물은 특급이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30층 이상이거나 5하거든요.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다. 결국 보면요. 어떤 층 하나를 약 4m 정도로 잡았다라고 봅니다. 또 면적이 아주 커도 특급이에요. 그래서 그 연면적이요. 연면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래서 봅니다. 연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 층 바닥 면적 다 해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대규모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그리고 어떤 이거 안 된다 하더라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이다. 격을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1급에 뭐라고 나왔죠? 1급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1급에는 일단 1급은 특급이 아니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특급이 아니면서 연면적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작게 얘기를 했잖아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또 층수로만 얘기했을 때는 11층 이상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11층 이상이면서 29층까지는 1급일 거 아닙니까? 30층 이상인 거는 그거는 특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죠?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게 바로 1급이다. 그러면 2급을 봅니다. 2급은 뭐였죠? 특급도 아니면서 1급도 아니면서 일정한 시설이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봅니다. 2급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일정한 시설이 설치가 됐다.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물수 앞자만 답니다. 옥자. 옥은 뭐였죠? 옥내 소화전 설비였죠. 자는 뭐였죠? 자동 하재 탐지 설비였고요. 물은 뭐였었죠? 물 분무 소화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는 뭐냐면요. 물을 가는 입자로 살포를 해서
공기와의 어떤 접촉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스는 스프링쿨러는 다 아실 겁니다. 천장 벽체에 붙어가지고 어떤 화재 열기 또는 연기를 감지했을 때 퍽 하고 터뜨리면서 물을 분사하는 것을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특급 1급 아니면서 여기 2급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 1급은 1000톤 이상이었죠. 여기는 100톤 이상서부터 1000톤 미만, 요 중간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지하구는 뭐냐면요, 지하에다가 큰 어떤 공간을 설치해서 거기 어떤 각종 시설 같은 거 집어넣는 거, 파이프라든지 선 같은 거 집어넣는 거, 그걸 지하구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4번에 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뭐 일정한 의무발생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 등을 둬야 되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는 목조 건축물, 이런 따위를 2급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급 시설물에 뭐가 있고, 소방안전대상물 2급에 뭐가 있고, 특급에 뭐가 있고, 1급에 있고, 2급에 있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왜 구분을 했냐면요, 이 급수에 걸맞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달리 정해놨어요. 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요거보다 앞 페이지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선까지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할게요. 그래서 뭐 저하고 같이 뭐 봐야 될 그런 얘기를 보면요, 한번 봅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기 이쪽은 앞에 한번 지어놓고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보면요, 1급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보고, 특급도 있고 1급도 있고 2급이 있었죠. 요 중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특급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거는 소방과 관련돼서 정상권에 있는 자격이라고 보세요. 기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급에는 뭐라고 했죠? 1급에 보면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봅니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요거는 여기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1급 자격이 요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1급과 2급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 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게요.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특급,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여기 7년 이상일 때는 요거는 1급, 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요거는 좀 짧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짧게 잡아놓은 거 어떠냐면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여기 2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어떤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요. 여기 2급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은 요거는 2급이다. 그리고 나머지를 봅니다. 공통된 건 뭐냐면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어떤 그 강습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받고 어떤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 1급에 뭐가 있냐면요, 1급 강습을 받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 2급도 2급 관련되는 강습을 받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한 요 정도 선까지만 한 서너 가지 정도씩만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봤자 뭐 여러분한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범위 내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볼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있었죠. 각각 규모가 달랐죠. 또 특급, 1급, 2급마다 그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 또한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임과 해임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선임, 해임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선임, 어떨 때 선임하고 또 선임할 때 얼마 이내에 선임하는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책의 중요한 내용, 제가 얘기 드린 부분, 그 부분만 언더라인을 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선임할 때 언제까지 선임하고 선임하는 시기가 언제까지고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했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 기간을 위반해도 거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요. 안전관리자 선해임하고 이렇게 봅니다. 선해임 한번 보면요. 그래놓고 기본적인 거 한번 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굉장히 경우수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경우수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하려면요. 만약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임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그 건물 새로 지었어요. 준공 받았거든요. 그게 신규 선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임일 이때서부터 따지고요. 또 앞에 있는 사람이 해임됐을 수가 있잖아. 해임. 요 두 가지 경우수만 한번 따져봅니다. 그래서 각각 요 날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 누가 선임하죠? 그 시설물의 관계인이 자격자 중에서, 자격자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급 자격은 누구한테 있고 1급은 누구한테 있고 2급은 누구한테 있고 얘기 드린 거. 그렇게 해서 선임한다. 그럼 만약 선임된 날이 있다. 선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했다고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죠? 그 소방시설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데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하냐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제가 부연 설명 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은 시도마다 소방본부가 있어요. 소방서는 기본이 뭐냐면요. 시, 군구 단위로 있는 게 소방서다. 그래서 거기 가서 14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한다. 나머지 얘기들은 생략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거 정리하시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거를 내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니다.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면은 이 많은 업무 중에서 다 볼 게 아니라 일부만 한번 제가 찝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가 있었죠? 먼저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전반적으로 소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비소방대를 조직하게 돼 있어요. 자비소방대를 조직을 한다. 요것도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통상 자비소방대는요. 그 직장이면은 그 직장의 장이 대장이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부대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이면 그 건물의 소유자를 주로 어떤 대장으로 하고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방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민간 어떤 건물에도 보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과 거기 상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방교육도 실시하고요. 또 소방훈련도 하게 되는데 요런 업무를 어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잠깐 한번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앞에 있는 것까지 얘기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특정 소방 대상물 한번 앞에 있는 것까지 봅니다. 요거 중에서 일부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잖아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대상물인데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일부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요. 여기서는 어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기 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여기 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 중에 보면요.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은요.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좀 서로 관계인의 업무 한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를 구분을 해놨다.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었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가볍게 한번 보면요. 뭐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도 많이 봤냐면요.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소방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할 일이 생겨요. 소방시설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수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한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를 요구했는데
보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돈 든다고. 이거는 일반 회사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시정 안 했을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알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면요. 어떤 회사 사옥이 들어있는 건물인데 소방시설 개수 보수해야 되는데 직장장이 건의라도 묵살해버려요. 그걸 내가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알리는 거는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힘든 일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부당한 어떤 조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 또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들면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휴가를 가거나 뭐 어떤 여행을 갔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대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한번 봅니다. 소방관리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그 양가로 6번 나왔던 얘기까지 설명을 듣고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라고 했잖아요. 소방안전관리 관리자 업무대행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업무대행 그랬는데요. 업무대행인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뭐라고 나왔었죠? 여기 관계인 있잖아요. 관계인이 그 자격자 중에서 선임하는 거 이게 원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냐면요. 소방안전관리와 관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예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요거 관리업자가 있어요. 업자. 이자한테 업무를 대신 맡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관계인이 특정한 자격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안전관리업이라는 그런 업자가 있어요. 등록된 업자가 있는데 그자한테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쪽 해도 되고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진도인데요. 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소방과 관련되는 재무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떤 장비 쪽에 자원 투입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있었죠. 의용소방대 어디다 설치했죠? 또 거기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업무가 어디까지였죠? 그런 게 중요한 얘기고요. 또 마지막에 했던 소방안전관리자는요. 그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물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대상물에 따라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나눴고 또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